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한국사 수업 함께 진행하게 된 최정필이라고 합니다. 어,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부분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 몇 페이지죠? 쪽수로 여기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긴 부분 있죠, 여기. 체크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흐름 정도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을 공부하듯이 최소한 두세 개 정도의 순서, 뭐 기억, 니은, 디귿처럼 이렇게 순서를 한 세 개 단위씩은 이렇게 봤을 때 알아야 최소한 이 사건과 이 사건, 전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맥락 있게 좀 공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금정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면하게 정치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경복궁의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조선왕조실록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이 첫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대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네, 그쵸. 고조선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 고조선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이 선사 시대의 문화 그리고 이런 청동기 문화 즉 역사 이전 시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여, 구구려 이런 부분도 좀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고조선 다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성립한 고대 국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성립한 고대 국가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뭐가 있냐면 이 신분제가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네. 신분제가 있었다, 신분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조금 더 이 청동기 시대를 거치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 그러니까 전문화되고 분업화됐다. 이게 계속 분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이렇게 튼튼해적으로 알아주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문화의 전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선사 시대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역사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도구의 이 변화가 이 역사 전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구석기 시대의 문화인데 약 70만 년 전에 이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로 뗀석기라고 하는 주먹도끼 형태, 이 형태의 이 도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시대가 되게 되면 이 뗀석기가 간석기로 변하게 되고요. 발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석기와 이 톡이라고 하는 게 신석기 문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간석기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석기와 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 그러니까 신석기 성명 이전에는 수렵, 채집, 사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어, 들짐승과 날짐승 그리고 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강 속에 있는 뭐 가재 뭐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낮은 단계지만 이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됐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씨족 단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씨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요즘 말로 하면 김씨, 최씨, 이씨, 박씨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 성씨가 다른 요 사람들이 있는데 성씨별로 모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냥 알아주시면 그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게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신석기 시대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리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서 그렇게 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그 이전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완벽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이게 양반 아래 상민, 상민 아래 천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중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신분별로 이게 차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조선도 청동기를 사용했고, 도시도 있었고, 문화도 있었고, 언어도 따로 있었는데, 왜 이 고조선은 세계 4대 문명이나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 고조선이 예,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그리고 청동기, 그리고 또 농업, 정착생활, 도시생활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관계로 이 문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이 계급이 생겨납니다. 마을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큰 단위로 점점 커지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행사하는 이런 권한도 점차 강력하게 강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에서는 예, 기원전 2333년이 고조선의 건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의 요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죠. 그 문화 범위는 예, 탁자식, 요런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이거는 비파형 동검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파형 동검의 분포로 알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건국신화 알잖아요, 여러분들. 어,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햇빛 안 보고 굴 속에서 있었는데 도중에 호랑이가 도망가게 되면서 호랑이는 인간이 못 되고 곰은 인간이 되고 그 하늘신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결혼해서 고조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우월한 환웅 집단이 여러 세력 중에 하나, 즉 그 곰 세력 집단, 곰을 신성시 여기는 그런 집단과 결합을 통해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고조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분의 성함을 통해서도 이 재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제사와 그 일반 정치가 함께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제가 얘기했었죠. 이 옆에서 V표로 체크했는데 청동기 문화였고 이 고인돌을 중심으로 알 수 있었다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중국에서 넘어온 네, 예, 세력에 의해서 철기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왕 아래에는 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뒀고요. 예, 이런 관직도 있었고, 그리고 고조선에는 이 팔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중에 세 가지만 전해집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전해지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 고조선의 역사는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한나라의 의해서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에서 위만이 건너오면서 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청동기만 있었던 고조선의 지배층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지배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단군 왕검이 만들었던 고조선이 위만에 의해서 계승되었다라고 해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국에서 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그 중간, 즉 고조선의 위치를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아래 부분의 지역에서
중국으로 이게 물건이 들어갈 때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무역을 통한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익을 좀 통해서 나라가 점차 부강해지니까 한나라도 점차 좀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한나라가 그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이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 8조금법은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복수법이 복수의 성격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뭐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신분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 받는 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통해서 네, 그 돈을 통해서 결과를 그 돈을 통해서 그 죄 지은 거를 갚을 수 있게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고조선의 이 영토에 고조선의 영토에 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신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금전을 통해서 금전 보상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사군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한 위치에 한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한다라고 해서 이걸 한사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사군과 그 주변에 있었던 뭐 고구려에게 영향을 받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경쟁하기도 하고 교역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족 국가 내지는 이런 작은 도시 국가 형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족 국가 그리고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여의 성장, 그래서 처음에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철기 문화 기원전 5세기부터 이 성장한 세력이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여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계열이 나왔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특히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만주 숭화강의 평야 지대의 답은 부여가 1세기부터 왕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출도라고 하는 그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해서 이 사출도라고 부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독특한 지금으로 따지면 관료제도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지방 행정제도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이런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지역과 여러 부족이 나누어 다스리는 이 연맹 형태로 이렇게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운영이 됐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고대 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이웃 나라였던 고구려에 의해서 흡수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사출도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개의 구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제도였다라고 알아주시고 옥저와 동해 이 두 나라는 왕이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읍군과 삼노라고 하는 군장이 부족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부여만 하더라도 이 지도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살았지만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보다는 좀 작은 지역에서 이 터전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 땅의 크기가 커야 그래도 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해서 이거를 네, 세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 네, 삼한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 국가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삼한이 그러니까 삼한의 이런 그러니까 삼한에 다 이제 백제와 신라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부족 국가의 형태로. 근데 나중에 그 부족 국가들을 다 통합하고 나서 나중에 남은 존재가 백제가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나중에 남았던 아까 진안에서 나왔던 게 신라가 되는 거고 변환이 변해서 가야가 됐다가 진안이었던 이 진안을 흑수통이란 그 신라에 의해서 이게 또 흡수가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들은 각각 여러 소국들의 작은 나라들의 연합이었는데 신지와 읍차 등의 군장이 통치를 했고요. 네,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속도라고 하는 종교 의례를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하면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재정 분리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그런 사회였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만 지역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마한 지역에서는 백제가 통합하고 진안 지역에서는 네, 신라가 발전하고 변한 지역에서는 가야 연맹으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 나간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각각의 사료들은 여러분들 이 되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사료들이기 때문에 잘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에 주요 내용에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놔 주시면 네,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서 네. 그래서 삼국과 가야의 성립 삼국 여러분들 그 삼국 시대는 이 이후에도 우리가 쭉 배우겠지만 어, 네,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4세기 때의 그림 그리고 5세기, 6세기 요 100년 단위로의 이런 삼국의 어, 성장과 변화 과정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뭐 그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이 한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즉 이 위에 단계에서 보게 되면 자, 마한 지역을 백제가 통합하고 진한 지역을 신라가 통일하고 변한 지역을 가야 연맹으로 변화하는 요 시기만 하더라도 왕권 자체가 강해지는 추세였지 정말 예를 들어 아, 왕이 아버지이고 그 다음 아들한테 세습하는 이런 독점적인 이런 세습 구조가 완벽하게 성립되진 않아요. 근데 요 삼국의 성립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왕권의 직계 세습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중국과 어떤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여러 선진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국가가 그런 먼저 받아들인 국가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세 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도 이렇게 먼저 주도권을 한 번씩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가 4세기에는 네, 백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백제가 4세기에는 네,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5세기에는 네, 고구려가 네,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세기에는 네, 신라가 그 삼국시대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세기에 가야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7세기에는 삼국 통일전쟁을 진행하면서 그 통일신라가 이 7세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 흐름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고구려는 네, 고주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세운 나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부여에서 이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예, 처음에는 그 부여 인근 졸본 지역에서 예, 건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변 이 지역 세력들과 연합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여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여가 어떤 제도였죠? 중앙 지역과 동서남북 네 개의 지역이었어요. 그와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중앙을 포함해서 고구려는 오부 체제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족이나 이런 원래는 부족 체제였는데 그걸 이제 점차 국가가 발전하면서 이거를 예, 정치 체제로 이렇게 바꿔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부족 체제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잔존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료의 체제나 아니면 귀족, 그러니까 지배층의 분류 체계로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러 가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부는 각자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고 지배층으로 왕과 여러 가들이 존재를 했다. 그리고 또 사자와 조의 선인 등의 이 관리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설립하게 되는데요. 네, 네, 위례성을 네, 네, 하남 위례성을 네, 수도로 해서 처음에는 이 마한 소국들을 제압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발전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그 산맥에 가로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부 연맹체를 기초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 진한 소국들을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예, 복속해 나가게 되고요. 4세기 전반까지는 예, 세 성씨,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배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버서간, 차차옹, 이사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삼국 초기에는 각각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배층들 가운데에서 힘이 센 사람이 왕을 하고 나머지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점차적으로는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세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왕을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귀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 그 왕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곁에서 도와주는 이런 귀족회의 형태의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라고 하는 이런 회의체가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어, 백제는 좌평회의나 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이런 그들만의 귀족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라고 해서 그들 지배층들이 함께 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백제는 정삼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 그리고 제가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예전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왕권이 점차 강해질 때 귀족 회의가 서포트를 해줬다. 그렇지만 더 왕권이 강화되고 왕위가 직접 세습이 되는 과정에서 이 귀족 회의의 권한이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그 고구려면 고구려, 백제면 백제, 신라면 신라 그 안에 있었던 관직 제도와 여러 가지 그 왕과 이런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이런 이데올로기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권한을 행사하는 조금 더 그 중앙 집권화된 그런 국가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한 지역에서는 여러 소국이
가야 연맹체를 이루고 3세기경에는 네, 김해의 금관가야 그리고 가 중심으로 이렇게 초기에는 네, 연맹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 중학교 때 배우면서 김유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김유신이 대표적인 금관가야 계열의 그 그래서 이렇게 신라로 어떻게 보면 투항한 그런 귀족, 진골 귀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5세기경에 고구려 군의 공격으로 예,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가야로 이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야는 이 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철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되죠.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생산해낼 수 있어서 그 철을 팔아내는 경제적인 그 밑바탕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그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라에게 흡수되긴 합니다만 상당한 이런 정치력과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연맹 왕국 단계로는 긴 기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독자적인 권력을 그러니까 계속 행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신라에게 흡수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어, 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다 중국 사서예요. 요 두 가지는. 네, 신당서는 그 새롭게 당나라의 역사를 편찬한다라는 의미의 책인 거고, 삼국유사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련 스님이 쓰신 그런 그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은 네,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찬을 한 역사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삼국지 위서동의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인용이 되는 사료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은 뭐죠, 여러분들? 왕과 부족장의 관계. 자, 그쵸? 왕권이 계속 강해지면 예, 부족장의 권한이 계속 약해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초기 단계에는 이 왕과 부족장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이 되는 부족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왕의 지배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귀족 집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뭐 화백회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